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전 선배담제 대표이신 유승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왜 꼈냐면은 눈에 그 눈다래끼라고 하나요? 예. 그 제 아주 옛날 전에 걸려보고 오늘 좀 약간 얼마 전에 또 한 번 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손으로 세수하다가 눈을 찔렀어. 꼈고 오늘은 이게 눈이 지금 부어가지고 밑에가 빨갛게 이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왠지. 예, 오늘 선글라스 낀 이 이유를 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유승식 대표님과 하는 클래식 밀리터리의 주제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레오파드 전차가 이 세계 최강 전차 탑10 하면 무조건 부동의 1위를 하는 전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새로 나오는데 영상들이 네네. 다 1위예요. 항상 1위예요. 뭐 영상 소스도 다른 여러 가지 뭐 다 1위예요. 예. 가끔 가다 뭐 아닌 경우가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이게 그러면 예. 실제로 성능이나 여러 가지 뭐 전체로 따져봤을 때 예. 진짜 1위입니까? 그거 못 믿는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네네. 일단 전차는 현재 그 기술이 거의 한계에 달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한계에 다다르면은 각국에서 만드는 게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 3.5세대 전차 같으면 뭐 레오파드 2나 네. K2, K2. 뭐 M1A2, 예. 뭐 르클레르 예. 이런 거 비교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진 않겠네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다. 예. 근데 아무튼 저 독일 전차의 그 2차 대전 그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막 티거, 예. 막 판터. 예. 예. 그래서 일단 그걸 생각을 해서 역시 독일 사람들은 전차를 잘 만들지 않겠느냐. 그럼 그래서 뭐- 과거의 잔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미지. 그래서 좀 왠지 강하게 느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레오파드 2 전차가 직접적으로 등장한 계기는 뭐 계기랄 거는 뭐 물론 그 예. 소련의 T-62 전차이긴 하지만 네네. 일단 저 독일 전차 2차 대전 뒤에 흐름을 좀 간단히 살펴본다면 네.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공급받은 M47, M47. M48 예. 이런 걸 사용을 했어요. 예. 근데 독일이 이제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레오파드 1. 원이죠. 이거 이제 1965년부터 배치가 됐는데 그 레오파드 1 같으면은 이제 무게가 40톤입니다. 40톤. 가볍죠, 그죠? 예. 그 전면장과 포탑 전면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게 52mm예요. 52mm. 예. 그러니까 대전 말기에 뭐 150mm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52mm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2차 대전 중반부터 보병용 휴대용 대전 차원기, 네. 그다음에 대전 끝나고는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게 워낙 그 관통력이 높으니까 이거 이 철로 만든 단일 장갑으로 도저히 이걸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무게만 무거워지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럼 스피드로 극복을 하자. 스피드. 예.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속도인 70km 이상을 발휘하는. 그래서 장갑을 희생하고 네네네. 스피드를 왕창 올린 스피드로. 그런 전차가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1965년 같은 시기에 네. T-62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115mm 활강포를 달고 이제 좀 뭔가 그 위험이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이미 뭐 레오파드 1이 나온 이후부터 뭐 후계차랑 연구하고 있었지만 좀 마음이 급해진 거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서 음. 물론 T-62도 대항을 해야 되지만 미래전을 생각하고 기똥찬 전차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협정을 맺고 만든 것이 유명한 MBT-70, MBT-70. 독일어로는 KPZ-70. 그래서 이걸 예. 이제 나왔어요. 독일 자체 개발이 아니고 이 공동 미국하고 개발이죠. 예. 공동 개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 152mm 건 런처, 네네. 포탄도 쏠 수 있고 미사일도 쏠 수 있고, 자세 제어가 가능한 유기압 평가 장치, 그다음에 뭐 엄청난 스피드,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스펙으로도 엄청난 전차였습니다. 지금 따져봐도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네. 그 대표적인 폭망 사례로 꼽히고 있죠. MBT-72. 예. 왜냐하면 만들다 보니까 뭐 기술이 완성이 안 되니까 자꾸 뭐 말썽을 부리고, 네네.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계속 들어가는 예.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돈 먹는 하마다. 그래갖고 서른 69년에 개발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냥 접어버렸군요. 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밀리터리 폭망사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나중에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네. 독일의 요 레오파드 2의 그 기술의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전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텔스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방송했는데 이 스텔스기의 원조 SR-71이 나왔기 때문에 F117이 나오고 B2가 나오고 뭐 지금 뭐 F-35, F-22까지 나오게 된 거니까요. 근데 SR-71은 뭐 실패작은 아니니까. 실패작은 아니지만 뭐 뭐 이제 MBT-70은 망했다 완전 이거지. 폭망했다. 망했는데 이게 뭐냐 하지만 네네. 걔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준 거죠 이 산을. 네네. 항상 그 망함, 실패 뒤에 또 성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각자의 길을 가자. 네. 각자의 길을 가는데. 미국하고. 예. 그래도 뭐 어쨌든 미국 독일하면 나토의 선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만들면서 좀 비교 좀 해보면서 같이 좀 하는 게 어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눠서 개발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 비교해서 우리 좋은 걸 쓰는 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각자 개발을 해서 공동 개발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던 레오파드 2 시제품을 또 미국에 가져가서 해보는데, 근데 뭐 일단 미국 사람들이 그게 뭐야? 뭐 별로네, 뭐 별로네 모양이에요. 초기 레오파드 2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독일이 그걸 개수를 해서 레오파드 2 AV라는 시제 차량을 가져갔는데, 이게 기똥찬 거예요. 이건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미 그 얘기가 서로 좋은 전차를 채택해서 그것만 쓰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 거 좋은 게 나올 게 당연하고 설사 좋은 게 안 나와도 내가 미국인데 그거 쓰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말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독일에서 가져온 게 너무 괜찮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채용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미국 저 무기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우리 거 써야지. 미국 거 써야지. 그렇죠. 당신 도대체 당신 독일 사람이야? 뭐 이랬겠죠 아마. 네네.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지네들이 M1 그 점수를 왕창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결렬이 된 거죠. 뭐 일설에 의하면 이 비공식적으로는 레오파드 2가 점수가 훨씬 높았다. 당시 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미국은 레오파드 2를 쓸 생각이 전혀 없었다. 라는 말도 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는 M1 에이브람스가 탄생을 하고 독일에서는 레오파드 2가 탄생을 하는 거죠. 2가 탄생을 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이 포가 105mm였고 이 독일은 120mm 활강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0mm 포를 이제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미군은 105mm 포라는 게 그 영국제 L7, 미국명은 M68. 그래서 거의 뭐 서방 공통의 포예요, 그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군이 105mm 포를 장비하면서 전 세계 어느 전차도 부술 수 있는 탄약을 보유한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위력이 있는 포긴 하지만 이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다. M1A1 개량형부터는 120mm 포를 채용하겠다.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그 독일 레오파드 4의 기술을 그대로 차용하는 거죠? 라이센스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독일어로 RH120. 미국 명칭 M256.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레오파드 2 전차가 처음으로 실전 배치는 언제 됐습니까? 1979년. 1979년. 정확히 10월부터 부대 인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비슷하긴 해도 일단 서방 세계 최초로 배치된 제3세대 전차. 미군이 81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챌린저 1도 비슷한 시기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최초죠. 시기상으로는 그러네요. 최초고 뭐 제3세대 전차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3세대 전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합 장갑입니다. 복합 장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오파드 1이 도저히 뭐 안 되겠으니까 스피드로 극복을 하자. 그래서 장갑을 왕창 희생했지만 얘는 복합 장갑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전차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이 창이 이제 한참 우위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방패가 우위에 서는 시기가 온 것이죠. 방패 쪽으로. 자, 그런데 이 레오파드 2 전차는 이 시기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우리 F-14 톰캣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F-14 같은 경우는 초기가 함대 방공 전투기.
후기가 전투 폭격기.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 레오파드 2도 비슷하게 두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뭐냐면은 그 약 4,800대의 전차 세력을 보유한 독일군 전차 부대의 중추로서 나토의 선봉으로 활동하던 시기.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시기는 독일이 전차를 왕창 줄이면서 왕창 줄여요. 예, 그다음에 레오파드 2를 그 대신에 전투력 향상을 이제 하게 돼요. 얼마나 줄였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4,800대를 갖고 있다가 네네. 300대 내외로 줄이는 거죠. 거의 뭐 10분의 1보다 더 적게. 돈도 없고. 돈도 없고. 전차가 또 이게 별로 나중에 살아남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방패가 우위에 있다고 했지만 이제 다시 또 그 시기가 창이 우위에 서려고 하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창 줄여가지고 그 대신에 이 탱크 자체를 완전히 전투력 향상을 시킨. 그러니까 수는 줄여도 퀄리티, 그렇죠. 이 제품의 질은 상당히 높이겠다. 뭐 그렇죠.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퇴역시킨 거를 이제 각국 유럽에 막 팔아먹게 돼요. 그래서 유럽에 쫙 깔렸던 거구나. 그래서 유럽 공통의 주력 전차, 515 판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2기, 그렇게 1기, 2기. 네네네. 그래서 요 1기 시절에는 4,800대라고 했는데 레오파드 2가 생산은 2,129대가 됐어요. 독일군용으로. 총. 근데 실제로는 뭐 한 2,000대 내에 배치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레오파드 1 같은 경우는 독일군용으로 2,478대인가 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못 쓰는 건 빼고 하면 2,000대 내외. 2,000대 내외. 그리고 나머지는 M48. M48 A2GA2라는 좀 웃기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독일군이 좀 개수를 한 겁니다. 그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4,800대가 유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레오파드 2는 생산이 1992년 3월까지 일단 완료가 됐어요. 독일군용이. 그때까지만. 그래서 이게 그 생산 로트별로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1배치, 2배치, 3배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992년 3월에 제8배치 레오파드 2 A4를 마지막으로 독일군용 생산이 끝났어요. A4를 마지막으로요. 이 합계가 그래서 2,129대. 시제 차량 포함. 그리고 이제 수출용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자국 내용은 거기서 끝나고 수출용으로. 수출용인데 레오파드 2의 수출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445대. 445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스페인에서 약간 라이센스 생산한 게 있고 뭐 몇 군데 있는데 그 나머지 생산도는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창고에 처박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남아 돌던 시기인데 어느 책에는 신규 생산이라고 써 있고 어느 책에는 독일군 걸 구입했다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좀 아리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용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많으면 한 3,663대 정도. 총. 그다음에 적으면 한 3,490대 정도.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생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요즘 여담이지만 그 M1 AIM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브람스가 에이브람스 인테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말하자면 이제 좀 노후화된 걸 공장으로 가져와서 완전히 뜯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품 뭐 나사 하나까지 다 뜯어요. 다 뜯은 다음에 그걸 이제 닦고 조이고 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부품은 다시 딴 거 집어넣고 일부 조금 개량도 하고 해가지고 생산을 다시 하는 거죠. 완전히요. 그러면은 그게 신품 차량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M1 A1 아마 지금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M1 A1 끝나면 A2로 들어갑니다. 그럼 A2를 다시 다 뜯어가지고. 그렇죠. 새 전차로 다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독일도 사실 창고에 박은 전차를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규 생산이라고는 하는데 창고에 있는 게 나갔느냐, 새로 만들었느냐. 그분 잘하겠네요. 그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제각각이에요. 보면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책에는 신규 생산이라고 돼 있고, 어느 책에는 저 독일 걸 구입했다고 돼 있고. 그게 다 저기 정보를 알아보시는 그게 다 저기 해외 서적 이런 거. 그렇죠. 우리나라 뭐 나온 게 거의 없으니까. 이거 참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일어도 잘해야 되고 뭐 독어도 잘하시니까. 독어는 저 읽기만 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요 전체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저 우크라이나 얘기할 때 A4 몇 대, 뭐 A5 몇 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A4까지가 일단
나토의 선봉을 자처하던 시기.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네네네. 여기 좀 뾰족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뾰족한데, 이 보시면 이렇게. 예. 뾰족한데 요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민자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4예요. 이게 A4는 그냥 딱 이렇게 깎여서 네. 똑 떨어집니다. A4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죠. 앞이 아주 뾰족하죠. 여기가. 굉장히 크죠. 이게 뭐 굉장히 뭐 방어력이 대단할 것 같아요. 옆으로 보셔도 아주 날카롭게. 그래서 요건 지금 A6인데 네. A5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 대신 A5는 포신이 짧아요. 아, 이것이 예. 길이가 굉장히 서로. 예. 그러니까 A4에다가 요 뾰족한 것만 단 게 A5. 그다음에 포를 긴 걸 단 것이 A6. 이렇게 되는 거죠. 4와 6가 이렇게 다르네요. 예. 그렇게 네네. 다릅니다. 어쨌든 외관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예. 아, 이것도 직접 만드신. 그렇죠. 치도 제가 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 야, 이거 제가 그냥 저기 나중에 선물로 한번 뭐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뭐 안 주실 것 같은데? 워낙 아끼시니까. 같은 거 여러 개 만든 거 있으니까. 아, 농담한 겁니다. 이 프라모델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완전히 아트, 그렇죠, 작품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장난감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한테는 대단한 보물이자 작품으로. 자, 그러면 이 레오파드 2 전차의 어떤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래서 뭐 공수주 뭐 일단 공격부터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120mm 활강포. 120mm 활강포. 공격. 활강포의 특징은 제가 그 러시아 전차 얘기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네. 근데 이게 길이가 길어요. 55구경. 55구경. 요 구경 뜻은 아시죠? 아, 이 직경의 몇 배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치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길이가 기냐 짧다를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요 포구 지름의 몇 배냐. 그래서 이게 55구경입니다. 55구경. 그래서 옛날에 요 짧은 포는 44구경이에요. 44구경. 그래서 요 44구경도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얘는 관통력이 약 30% 이상 향상되었다. 30%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기의 120mm 포는 그냥 놓고 하시죠.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귀해서 제가 노는 것도 아주 살살 제가.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의 44구경 120mm 포는 관통력이 약 350mm였다 그래요. 350mm. 그러니까 그 균질 아변강판 기준. 네네네. 그 균질 아변강판은 이제 철을 만들 때 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반죽을 하듯이 하면서 쭉 나오니까 이 철의 이 질이 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방탄 자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그거 350mm를 뚫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신형 탄약. 신형 탄약은 그 약 650mm. 650mm? 그러니까 여기 저 A6에서는 그러니까 신형 탄약이 DM53, 63 이런 게 650mm에서 700mm 사이라는 얘기죠. 와, 2배네요 거의. 그거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44구경으로 DM63 이런 걸 쓰게 되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포구 에너지가 12.7 메가줄이라 그래요. 메가줄인데 요 1메가줄이 무슨 의미냐? 1메가줄. 그게 중형 승용차가 시속 160km로 달리면서 격돌하는 그 에너지가 1메가줄이에요. 160km로 그냥 달렸을 때 그 에너지. 이게 12.7 메가줄이라고 포구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1메가줄이 160km 대 힘. 그렇죠. 중형 승용차가 160km로 달리면서 꽝 하는 게 1메가줄인데. 그런데 이 포구가 쏘는 그 힘이 12.7 메가줄이라는 거죠. 그 12배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요 철갑탄은 그 정도 위력이 있고, 그다음에 요 다용도 그 멀티 퍼포즈 탄을도 쓰는데, 그거 이제 일단 성형 자격탄, 일단 이제 그 화학 에너지 탄이죠. 그렇게도 쓸 수 있고 야포처럼 화력 지원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목적 탄을 또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써요. 어차피 활강포는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탄종이 다양하진 않은 거죠. 그렇군요. 딱 두 가지. 자, 그럼 공수주의 이 수, 이 방어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방어력이 이제 이게 그 숫자상으로는 엄청납니다. 그래요. 이게 A4 시절에도요. 이게 이제 이 안에 그 재료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게 방어력이 틀려지거든요. 재료가 바뀌어요? 철갑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때려 부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뭐 대전차 미사일 같은 화학에너지탄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이 안에 소재를 바꿈으로 인해서 네. 이제 방어력이 강화가 되는 거죠. 어떤 소재로 바꾸길래 그렇게 강화가? 그건 이제 장갑 소재는 극비라고 하는데 아. 대체로는 그 철판과 철판 사이에 뭐 세라믹, 유리 섬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 화학에너지탄의 제트 화염을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오파드 2 A4부터 네네. 그래서 요 포탑 정면 여기가 네. 그 화학에너지탄에 대해서 균질 아변 강판 1000mm급 1000mm급 1m. 아변 강판 1m와 같은 효과를 가진 방어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엄청 세졌네요. 이쪽은 조금 약해서 930mm. 930mm.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엄청난 방어력을 갖고 있는데 얘를 더 씌웠단 말이에요. 아, 이 5부터. 네, 요걸 이제 더 씌우니까 그럼 처음에 저는 이거 사진 보고 네. 뭐가 엄청난 게 있나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고 네. 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아, 이 소가는 지금 비어 있는 겁니까? 이 격벽 장갑, 쇼트 장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쇼트 네. 판자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안에 비어 있고 요 격벽이 하나, 이쪽에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격벽이. 근데 그 격벽의 소재는 우리 복합 장갑 만들 때 만드는 그런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오로지 철갑탄보다는 네. 화학에너지탄에 대비한 그런 이제 탄약이 되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네. 이쪽의 방어력은 화학에너지탄에 대해서 약 1150mm 내지 1300mm. 그러니까 1.3m. 네네.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네. 얘기죠. 이쪽은 1000mm 내지 1200mm. 그냥 기본이 그냥 1000mm, 1m가 넘는. 그렇죠.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면에서는 뭐 굉장히 뚫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정면에서 절대 힘들고 정면으로 뻥 날라와도 다 막아낼 수 있다, 튕겨낸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어. 그리고 항상 이게 정면에서만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탄약이 대부분 예, 예. 약간 비스듬히 오니까 네네네. 그런 걸 상정하게 되면 이게 정면으로 했을 때 1100mm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낮이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는 한 1300, 400mm 이상 정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합 장갑이 이만큼이니까 네. 여긴 거의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복합 장갑은 포탑 요 부분 정면 그다음에 요 옆 측면 부분. 네네네. 이게 측면. 복합 장갑인데 여기도 약간 방어력이 그러니까 차체 측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500mm급이라는 거죠 이게 방어력이. 측면은 500mm 거의 반이네요. 예. 예. 그거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도 거기다가 또 이제 복합 장갑이 또 이루어져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이게 화학 에너지 탄에 대해서. 근데 운동 에너지 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무식하게 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복합 장갑이 운동 에너지 탄에 대해서도 조금은 낫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그 효과는 없는 거죠. 아, 네네네. 자, 그럼 기동력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건 일단 뭐 1500마력 엔진. 1500마력. 예. 예. 그 파워팩. 네네.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가 일체형. 그다음에 최고 속도가 약 72km. 72km. 지금 그러면 K2 흑표 전차보다 빠른 거죠?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비슷하나요? 빨라 봐야 조금 빠른 거죠. 조금이죠. 60km대 후반은 나오니까 딱. 그러니까요. 조금. 예. 근데 역시 그 연비는 뭐 일단 디젤 엔진이니까. 아, 이건 또 리터당 얼마나 또 M1보다는 그때 550m 초기형이. 초기형이 550m? 예. 리터당이요? 그렇죠. 리터당. M1 에이브람스가 60m, 50m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550m니까 와. 많이 난 거죠. 연비 좋은데요? 그렇죠. 연료 탑재량은 1160리터라 그래요. 1160리터. 예. 와. 그다음에 이제 궤도가 요 유명한 D14의 궤도인데요. 이거는 그 세계에서 거의 뭐 독보적이죠, 이가. 지금은 뭐 물론 전쟁이 나면은 남의 나라가 네. 갖다 못 쓰지만 네네. 지금 세계 거의 대부분의 서방 측 그 무기들이 네. 그 D14의 궤도를 쓰고 있어요. D14. 예, 이게 그 D라는 그 독일 회사인데 네네. 이 궤도가 수명이 7,500km라고 합니다. 7,500km. 예. 그리고 행동 거리는 470km라고 합니다. 네네네. 뭐 요 정도 간단히 뭐 너무 자세하게 하면 재미없어 하시니까. 또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죠? 나무 위키? 나무 위키. 나무 위키도 거기도 좀 좋은 내용들이 좀 있긴 해요. 어. 근데 뭐 스스로 책을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레오파드 2 전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예. 그러면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예. 이 각국의 레오파드 현황을 좀 알아볼까요? 예. 예.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그러니까요. 우리는 나무위키처럼 가면 안 돼.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본가인 독일. 본가에선 독일. 근데 그 4,800대 있던 거를 네. 처음에는 225대만 남기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 계속 뭐 저 여러 가지 주변 정세들이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225대에서 한 400몇 대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지금은 약 328대 정도. 이게 6개 대대라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 수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네. 일단 A6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A7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신형. 예. A7이 나오고 A7 지금 20대밖에 없어요. 20대. 예. 그다음에 A7에서 좀 더 개량한 A7V. V가 나왔는데 네네. A7V로 다 개수하고 나면은 V를 띄고 자 A7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2017년 5월 5일에 네. 어린이날이네요. 그러네요. 104대 레오파드 2를 예. 레오파드 2 A7V로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체결. 그래서 이 중에 20대는 기존에 있던 A7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보관 중이던 A4 68대. 네네.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남은 잉여 차량 16대. 네. 그래가지고 요걸 104대를 업그레이드하면서 7.6억 유로라고 합니다. 금액이. 7.60 유로다. 그럼 어느 정도 되죠? 하나로? 1조 원이 넘죠. 와. 오. 그러니까 1조. 대당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한 개수죠 이거. 예. 그래가지고 요 104대를 개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155대는 레오파드 2 A6. 포신 긴 거. 네네네. 그다음에 50대는 레오파드 2 A6M. 이건 뭐냐면 아프간 같은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지뢰 처리 대책을 왕창 적용한. 그게 A6M인데 예. 그게 50대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훈련 부대용으로 레오파드 2 A5 훨씬 짧은 거. 네네. 그걸 한 18대 내외를 유지하겠다. 18대 내외니까 내외. 뭐 이 중에서 뭐 약간 차이는 있겠죠. 16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16대 내지 뭐 20대 이렇게. 네, 20대 정도. 그래서 대략 328대를 유지를 하겠다. 유지를 하겠다. 예. 자, 그런데 대표님, 예. 제가 지금 이 레오파드 2 A7V가 뭔지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V는 페어베 서트 그래가지고 개량형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V가요. 예. 그래가지고 요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네네. 보조 동력 장치 도입. 보조.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부풀어 있어요 뒤쪽이.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차량용 대형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사격 통제 장치 전자 장비 개수. 그다음에 강력한 냉각력을 가진 공조 장치의 도입. 그다음에 다목적 탄 사용을 위한 신관 프로그램. 그 뭐냐면은 이 다목적 탄을 쏠 때 그 딱 부딪혀서 폭발하냐, 공중 폭발을 하냐, 지연 폭발을 하냐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쏘게끔. 아 그게 다 조율이 되나? 예, 그걸 이제 한다는 거죠. 와,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들어가라, 예. 하나는 부딪히기 전에 터져라, 예. 뭐 등등을. 예. 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추가 장갑을 할 수 있는 사전 조치.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요 앞이나 옆에다가 추가 장갑을 장착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요. 아,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 중요한 것이 요 전차포가 외관으로 똑같은데 이거를 130mm 활강포의 기술을 적용해서 그 약실하고 이 폐쇄기 부분을 훨씬 강화를 해서 더 강력한 탄을 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DM73을 쏘게 되면 관통력이 약 8%가 향상된다. 8%.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개수를 하다 보니까 또 역시 무게가 또 무거워지잖아요. 엄청나지네요. 그다음에 또 최종 감속기도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이게 그 순간 가속도가 왕창 높아진 대신에 최고 속도는 시속 61km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거워지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요 감속기를 순간 가속을 하게끔 고치니까 그 대신에 최고 속도 희생을 한 거죠. 이 V가 능력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앞으로 또 이런 형식이 또 수출도 되겠죠. 네네네네. 자 그럼 이 독일 말고 또 어떤 나라에 퍼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우크라이나 요번에 공유되는 거 빼고. 네네. 그거 그다음에 빼고요. 또 체코에서 뭐 거기 또 지원하는 대신 나중에 뭐 지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빼고. 네네. 독일 포함 19개국. 19개국. 근데 대부분 뭐 유럽 국가고요. 네네. 그게 아닌 게 뭐 칠레, 뭐 카타르, 싱가폴, 뭐 이런 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퍼져 나갔는데 이제 19개국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유럽은 다 퍼져 나갔고, 그렇죠. 그 외에 그냥 뭐 카타르라든지 뭐 튀르키예, 뭐 인도네시아, 네, 뭐 이런 데들 이제.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네. 그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건데. 예. 이게 아마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뭐 논리적 사고가 좀 발달하신 분 같으면은 딱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네. 뭐냐? 아무리 레오파드 2가 여기저기 팔려도 네. 전 세계의 레오파드 2 총량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어떻게 보면은 소련 이를테면 이제 전체 이 서방 측 이게 있고 네. 소련 쪽 세력이 있는데 네네. 소련 쪽 세력에서 보면 애초에 2,000대 독일에서 갖고 있었는데 2,000대가 단순히 저쪽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갈 뿐이지 네. 총량은 똑같은 거야. 그렇구나. 물론 자국 입장에서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예.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이 적군 입장에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성능 개선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네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이 말하자면 이 서방 세력과 러시아 세력과의 그 대결에서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하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뚜껑 따여서 이번에 폴란드 한 대. 우크라이나 훈련. 예. 그 뚜껑이 왜 따인 겁니까 이게? 그걸 모르겠어요.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 뭐 섣불리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레오파드 2가 그동안 뭐 거품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특히나 그 터키가 IS랑 싸우면서 한 10대가 부서졌는데. 근데 그게 왜 부서졌냐? 네. 그럼 방어력이 A4니까요. 네. 방어력이 A4라 형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보면은 A4도 이 1000mm급 방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게 네. 어디 보면은 신규 생산이라고 돼 있고 어느 자료 보면 뭐 잉여 레오파드가 많이 나왔으니까 터키에서 그걸 싸게 구입하려고 해서 구입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독일에서 좀 낮은 걸 줬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정말 거품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싸워봐야 됩니다. 일단 뭐 이 포신이 이 포가 워낙 좋으니까 네네. 빵빵 맞춰버리면 뭐 다 날아가겠지만 몇 대 맞아보면 이제 알겠지. 정체가 드러나겠죠. 이제. 네네. 근데 여기 우리 네. 예전에 여기 영상을 보면은 왜 레오파드 2는 납기가 그렇게 느리고 접수력이 비싸냐? 네네네.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 금방금방 만드는데 이 독일은 너무 느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 레오파드 2가 약 부품이 25,000개라고 합니다. 25,000개. 네. 그다음에 나사 하나까지도.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 관계된 업체가 약 1,500개. 1,500개 업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생산 라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 그래요. 네네네. 그렇긴 해도 일단 어쨌거나 뭐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 주문이 들어오면 야, 창고에 몇 대 남아 있냐? 노르웨이에서 54대 주문 왔어. 네네네. 야, 창고에 지금 54대 있지? 네. 그래. 하나 더 대 꺼내서 또 하고. 근데 부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부품업 전화 오면은 그거 우리 다 쓰고 없는데 좀 가져와 봐.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쉬운 얘기. 쉬운 얘기가 뭐 하라는 거야? 그거 만들어서 뭐 하라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뭐 두세 배 주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긴 해요. 어차피 우리는 54대 납품 하나, 540대 납품 하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값이 높아지는 거죠.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창고에 과연 독일이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나간 게 창고에서 나간 거냐, 새로 생산해서 나간 거냐.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 확실한 건 몇 개 있는데 네. 좀 아리끼리한 게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현재 제 추측으로는 그 노르웨이의 54대를 준 거 빼고 한 150대에서 300대 정도 있지 않겠느냐. 150대에서 300대. 물론 뭐 외국에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량 주문은 못 받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런 좀 맹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0대에서 300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네덜란드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처음에 445대를 이제 납품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냉전 시기에는 농담으로 이 네덜란드가 왜 이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어린애가 뭐 있어 이렇게 집어넣고 해가지고 예. 손으로 집어넣고 막았다. 탱크 무게 때문에 나라가 가라앉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 예전에. 근데 이게 군비 축소가 되면서 전차를 빵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빵이요? 빵으로.
지금 다시 몇 대 더 구입한다는 설도 있어요. 지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아 네덜란드 자체 내에서는 전차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외국으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아 네덜란드께. 그래서 이게 445대 중에 현재 파악된 게 405대가 팔렸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40대 정도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것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덜란드로 또 복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래서 그 K2하고 뭐 생산 경쟁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기 전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한국의 K2 전차하고는 경쟁 대상이 아니다. 근데 뭐 만약에 느낌입니까? 독일 게 너무 좋으니까 돈 많이 비싸게 주게 그럼 또 만들겠죠. 돈 더 준다. 그럼 그럴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아 그랬군요. 자 여기까지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아 이거 듣고 보니까 또 몰랐던 부분도 많고. 그런 거 카로저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 요즘 아주 유승식 대표님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지금 신이 납니다. 아 오늘 또 여기 준비를 또 잘 해오셔가지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